스가 요시히데 377표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차기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득표율 70%로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압승했습니다. 일찌감치 스가 전 장관이 총리에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일본 정치계 관심은 2위 싸움에 쏠렸는데요. 그 이유는 포스트 스가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중 누가 2위를 하느냐에 따라 스가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에 차기 총리를 노리는 두 유력한 정치인의 운명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 시절 사임 직전만 해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이시바 전 간사장이 3위를 한 겁니다. 일각에선 일본 국민들의 민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런 순위가 아베의 작품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면 대체 일본 정치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2위인 기시다 당 정조 회장은 89표를 받으며 후보 측의 예상보다 20표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3위면서 꼴찌가 된 이시바 전 간사장은 68표를 얻었는데요. 지방표에서 30%를 받으며 선전했지만 이름값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였죠. 특히나 이시바 후보는 지난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지방표 45%를 얻으며 아베 총리를 위협한 인물이었기에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더욱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기 전에 일본의 선거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리더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죠. 하지만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집권당 총재가 정부 수장인 총리직을 맡습니다. 따라서 자민당 당원과 자민당 국회의원, 자민당 지자체 대표가 자민당의 총재를 새로 선출하면 그 사람이 바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베의 영향력을 받는 자민당 지도부는 이번엔 아베의 갑작스러운 사태로 긴급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출 과정을 최소한으로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자민당 국회의원과 지자체 대표끼리 약식 선거로 총재를 선출한 거죠. 여기서 당원 투표가 생략된 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제외되고 극소수의 정치인들만의 투표로 나라의 수장을 뽑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선거 방식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총재를 선출해서는 안 된다며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 심지어 아소파 소속인 고노 방위상도 당원의 목소리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죠. 또한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마저도 국민과 함께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며 당원 투표 실시 요구를 담은 서명을 받아 당 지도부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극소수의 일본 정치인들만의 투표로 일본의 새 총리는 스가로 결정되었습니다. 분명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부 수장인 총리를 뽑는 선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투표 기회가 제외됐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베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물러나자 동정론이 급증하면서 아베 내각 국민 지지율은 폭등의 60%를 돌파했죠. 자민당 지지율도 11.2%나 올라 43.2%로 집계돼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일본 국민들은 이리저리 휩쓸리기만 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권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러한 기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결국 일본이 수준 미달의 국가라는 의미의 유사국가, 유사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치에 아예 관심 없는 일본 국민들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표하는 일본 정치권이나 그들의 수준은 모두 다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인 거죠. 일본의 수준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아베 정부의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이시바는 국민의 지지도가 높았지만 경계의 대상이 돼버렸고 당내 파벌이 약한 탓에 3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스가를 노리는 2위인 기시다 진영에선 마치 승리한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죠. 1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정조 회장은 자신의 진영에서 결과 보고를 하면서 오늘부터 총리 총재를 목표로 다음 걸음을 디디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처음 자민당 총재에 도전한 기시다 정조 회장이 내년에 재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79표를 받은 기시다 진영은 당초에 55표를 예상했었는데요.
자민당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스가 지지를 선언했고 나머지 한 파벌은 이시바 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주목할 점은 자민당 내에 파벌이 나눠졌다는 건데요. 일본은 이걸 당 속의 또 다른 당이라며 파벌 정치를 드러내는데 이런 정치 방식은 후진적이며 부끄러운 정치 문화임에도 일본은 그다지 개의치 않고 있죠. 심지어 매주 목요일마다 모든 파벌이 동시에 각각 점심 식사를 하며 대놓고 자기들끼리 친목 모임을 가지는 게 전통처럼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초 기시다 정조 회장을 후계자로 주목해왔었고 반대로 이시바 전 간사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자민당 내부의 중견 의원들로부터 총리의 측근들 모두 기시다 씨에게 표를 줘 포스트 스가로 밀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정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이 2위를 한다면 포스트 스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아베 총리가 측근 의원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한편 이시바 진영에선 이번에 4번째로 자민당 총재에 도전했지만 최하위인 3위에 그치며 낙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당내 한 강요 경험자는 이시바 후보는 반 아베만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베가 없어지면 막다른 길에 몰려 결국 힘을 잃을 것이라며 냉담한 평가를 했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결국 아베 측이 자신에게 반하는 이시바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공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2위인 기시다도 총리가 된 스가도 이시바와 다르게 모두 아베의 측근이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냥 아베가 자리에서만 물러났을 뿐 사실상 그 주류 세력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 돌려먹기 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일본 언론에서조차 아베와 스가를 합친 아베스라는 용어까지 나온 상황이죠. 심지어 스가는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노부오를 중의원으로 가용하며 노골적으로 변화보다는 아베 정권의 계승과 정치적 안정을 택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스가는 개혁을 입에 올리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는 데에만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실제로 16일 출범한 스가 신내각만 봐도 얼마나 아베 정권을 그대로 이어받으려 했는지 그 의중이 바로 보입니다. 스가 신내각도 일본 우익의 본류인 일본 회의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내각 강요 20명을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명단과 비교해본 결과 무려 14명이 일본 회의 간담회 소속이었죠. 또 스가 총리 본인을 포함하면 21명 가운데 15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직전 아베 제4차 내각이 강요 20명 가운데 15명이 일본 회의 소속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스가 내각에서도 일본 회의의 영향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 강요의 절반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주요 정책을 이어받을 예정인데요. 특히 아베노믹스는 스가 총재가 직접 더욱 진전시키겠다고 한 만큼 스가노믹스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본 은행과의 관계를 아베 내각 때처럼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심지어 스가는 경제활동 회복을 코로나19 관리와 병행하겠다며 기업의 고용보호, 사업 지속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230조엔 규모의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화살축 중 하나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대표하는 정책이죠. 또 통화 완화와 관련해서도 일본 은행과의 관계는 아베 총리와 같이 진행할 것이라며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금융정책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시장에선 추가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다만 전체적인 기류에선 아베 총리보다는 덜 완화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마이너스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치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8일
KDI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1%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밝힌 0.2%보다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KDI가 상반기, 하반기 경제 전망 이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제시한 건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2012년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투하할 경우 경제 성장률 0.2%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상했다. 현재 우리 경제 흐름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경기 하락의 폭이 크고 경기 회복도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도 두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정규철 KDI 경제 전망 실정은 올해와 내년을 보면 연평균 1.2% 성장하는데 이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정상 경로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은 9월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유지가 전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4.6%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2.6%피나 낮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봤다. 2021년 전망치는 5월보다 2.6%피 내려간 2.7%로 제시했다. 설비 투자는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계저 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회복 등으로 올해 4.2%, 내년 4.8%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건설 투자는 올해 토목 부문이 사회 간접 자본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1.1% 증가고 2021년에는 건축 부문도 회복세를 보이며 3.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올해 4.2% 감소한 이후 내년 3.4% 증가하며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의 서비스 수출뿐 아니라 상품 수출도 큰 폭으로 위축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올해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해 마이너스 4.2%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는 3.7%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 수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올해 5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소폭 반등한 58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품 수지는 작년 축소된 6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1년에는 658억 달러까지 흑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 수지는 작년보다 적자 폭이 축소된 마이너스 76억 달러, 마이너스 7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0.5%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경기와 유가가 부분적으로 반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원 물가는 올해 0.4%, 내년 0.7% 상승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올해 15만 명 감소한 후 내년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올해 4.0%, 내년 4.1%로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실증은 구의자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망을 제시할 때 구의자 회복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하위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과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는 제목의 웨비나에서 헌터 칼리지의 글로벌 인권학자인 팽 비에오는 시진핑이 2012년 중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상황이 최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팽은 취가 반체제, 인사를 공격하고 살해했으며 2012년 이후 중국에서 최소 300명의 변호사가 구금되어 처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포괄적인 단속으로 인터넷, 대학,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저는 중국에서 납치, 실종, 고문을 당했습니다. 신장에서는 21세기의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하기 위해 적어도 1에서 200만 명의 위구르 무슬림과 다른 투르크 무슬림을 구금했습니다. 팽 비에오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반체제 인사 박해의 역사적 불의를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팽 비에오가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국민당 사람들을 죽이고 지주를 학살하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인도주의적 재앙임을 증명했다.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PLA와 대기근으로 사망했습니다. 1989년 그들은 천안문 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을 학살했습니다. 1999년에 수백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감옥에 갇혔고 수천 명이 고문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반체제 저작물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의 반체제 시인의 이야기를 해설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태국에서 납치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1990년 스웨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부 유럽 의원 앞에서 끌려나갔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실종된 후 석방되었습니다. 지뉴스가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이 구축한 선전 네트워크에서 팽 비에오는 중국이 전 세계의 강력한 선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